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회사에 가고 공부를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국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쟁을 멈추라고 했지 할 일을 멈추라고 하진 않았는데요.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국회의 일들이 제대로 진척될지 의문입니다. 금요 경제토론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애도의 시간 국회도 이태원 참사에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 할 일이 많은데 원래 이 연말 앞두고 지금쯤이면 국회가 굉장히 바빠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박원석 의원님, 국회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시급히 처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일단 국정감사가 이제 10월 말로 끝났고 아직 국감이 안 끝난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운영위 국감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감이 안 끝난 것들 국감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 법률안 심사 기간으로 도입을 하는데 예결위 일정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국회에서 예결위 내년 예산안과 기금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예결위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법정 예산 심사 기한이 12월 2일이거든요. 이제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이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산 전쟁이 원래는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이제 이태원 참사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다음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우선이고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 참사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 공방이 진행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예결위나 예산심사 진도가 잘 안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산안을 확정하려면 예산 부수 법안들을 심사를 해서 예산안과 동시에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세법입니다. 세법. 세법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직 조세 소위가 구성이 안 됐어요. 조세 소위도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어요. 후반기 원구성이 지난 5월 달에 됐는데 벌써 지금 6개월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세 소위를 여야가 이제 서로 맡겠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를 맡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고 여당은 어쨌든 집권당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 조세세 위원장은 필수적으로 맡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보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한테 줬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야당이 이제 감세 법안에 전면 제동을 걸겠다고 하니까 여당으로서는 이제 조세소위 위원장을 내주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원구성이 된 뒤에 뭐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소위가 구성이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산 심사의 하나의 지금 변수가 돼 있는 것도 비제위에서 조세 소위를 언제 구성하느냐, 예산 부수 법안 중에 제일 중요한 세법 심사를 언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진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가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뭐 예산안 심사나 또 법안 심사나 제대로 지금 이루어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도의 기간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식이나 축제성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여야 지도부에서 국회에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농해수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10월 27일 날 이미 시작을 했고 뒤이어서 외통위가 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상임위들이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예산 심의는 상임위의 소관 부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을 주도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어젠가요? 법사위에서 예산 심의 관련된 이제
의사 일정을 논의하려고 모였다가 네. 이태원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하겠다고 아. 이제 야당이 제기하고 여당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데 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예. 지금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 네. 수사에 본인들이 계속 지금 숟가락 얹어서 참여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뭔가 작동할 수 있는 조세 소위 이런 것들도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예전에도 국회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정작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에 본회의 일정에 밀려서 지도부가 시간에 크게 쫓겨가지고. 그냥 퉁퉁 쳐가지고 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예산에 얼마만 감해가는 정도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게 639조 원이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뜯어보고 잘못된 걸 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건 더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국회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주장하다 보면 그런 예산안 심의가 좀 순조롭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뭐 예산안과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 간의 협의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156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수사는 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형사 책임을 가리는 것 이외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고 어떤 이제 시스템의 개선과 재발 방지책과 또 제도적 대안이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폭넓게 논의하려면 사실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라고 이제 국회가 있는 거고. 근데 자꾸 이제 수사에만 지금 국한해서 이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그 수사조차도 지금 경찰이 하다 보니까 셀프 수사가 과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무작정 이 국정조사는 단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론을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가 공식 추모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국회는 예산안이든 법률안이든 국회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한 이 정치권 차원의 대책도 논의를 해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아마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사실은 예산안 심의가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해가지고 아무래도 상임위에서는 의원들 요구 사항들이 많으니까 증액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예결위 가면은 다 이제 원점에서 시작하거든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솔직히 말해 잘 보지도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결국엔 예결위 예산 조정 소위, 그러니까 개수 조정 소위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그게 이제 최종적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마저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다 보면 예산 조정 소위조차도 그렇게 내실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결국 여야 지도부 단판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과거에 보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여야 간의 그 정치적으로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 있는 데다가 또 이태원 참사라는 변수가 터졌고 또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12월 2일 법정 시한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 점이 일단 염려되고요. 12월 2일 날 법정 시한을 못 지킨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2월 30일까지 어쨌든 1월 1일 날 새벽까지라도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걸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준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2일 날 통과시킨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연내에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견이 있는 부분을 서로 간에 뭐 100% 만족한 그런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건 조금씩 물러서고 또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내놓은 639조 원 아마 이 639조 원에서 조금 증액이 되든가 조금 감액이 되든가 이런 형태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쨌든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게 민생에 직결된 문제고 경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하고 협상하는 그런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조정하고 협력해서 뭔가 안을 만들면 좋은데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견도 달라서 상당한 이제 갈등이 예상됩니다. 자, 639조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 각자 자신의 입장들을 좀 발표한 것 같은데 여당, 야당 어떤 부분에서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벌일까요? 일단 공통점이 있죠. 네. 민생을 서로 다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네. 네. 차이점, 뭐 공격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예. 지금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 포인트는 청와대 용산 이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든다. 이것에 낭비가 많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삭감 당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걸 살려내라. 이제 이게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여당은 네. 오히려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 비용이 굉장히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 살펴봤더니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상 화폐를 제일 많이 사용한 업종을 보니까 예. 대형 마트하고 대형마트. 주유소였다라고 주유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본래의 취지대로 골목 상권에 도움을 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렇게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에 예.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와 관련돼서는 또 관련 사업자들과 관련된 예. 또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조금 그 두 개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요. 예. 이제 가장 핵심은 아까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에서 이제 부수법률을 뭘로 통과시키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보수 법률. 네. 예. 이제 예산 관련된 세법도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정부로서는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예, 그렇죠.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100일이 지났는데 뭐 여가부 폐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조그만 뭐 정부 조직과 관련된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을 이번에 예산안 본회의 때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 개편이 그나마 뭔가 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세법과 함께 정부 조직법에 대한 통과도 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예산안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까 서로 민생을 외치는데 정말 누가 민생을 위한 것이냐, 또 관련 법안 하나하나 여야가 첨예한 이 대립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내년 예산안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민생 예산, 서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들이 대폭 삭감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예산 같은 경우가 한 5조 6천억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그러니까 야당이 매입임대가 보기에는 제일 크게 삭감됐고 삭감됐다고 그 이외에 주장하시고요. 공공임대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이제 서민들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삭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러고도 민생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네. 또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도 많이 삭감이 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참 첨예할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그 예산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규모가? 이걸 전액 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 야당 이른바 대표의 이제 뭐 상징처럼. 이재명표 예산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냐. 그 예산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연동된 이제 세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감세, 법인세. 또 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세 같은 경우에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뭐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야당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저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고 예. 12월 2일 전에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새 정부 첫 해의 그 예산 심의가
뭐 1월 1일을 넘겨서 행여라도 무슨 준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에 대한 책임은 뭐 비단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여야 공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뭐 이 협상을 하고 또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든 법률안이든 여야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이태원 참사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고 이건 156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어쨌든 그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고 또 정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진상규명, 특히 뭐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뭐 특검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좀 그걸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 관련 법안 중에서 야당은 우리 박원석님 말씀도 하셨지만 초부자 감세다 여당이 내놓은 걸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거를 막아서 5조 원을 확보해서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이 초부자 감세 공격 프레임 어떻게? 근데 이제 세법과 관련돼서는 결국 세율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율에 곱해지는 과표, 그러니까 기업의 이득이 줄어들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뭐 우리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동안 과도하게 올렸던 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부자 감세인지 아니면 그동안 징벌적 조세에 대한 정상화인지는 결국 계속 야당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예산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3조 797억이 감액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네, 근데 이게 이제 규모는 굉장히 많은데. 다가구 매입임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감액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이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다가구 매입임대를 정부나 지자체가 했을 때 수요자들이 여길 들어가지 않아요.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이게 굉장히 뭐 우리 반지하가 어떤 경우도 있고 또 낡은 주택도 있고 입지가 적절하지 않은 데도 있어서 이거를 정부가 사놓고도 비워두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감 때도 단골로 굉장히 이슈가 지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걸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그래서 쓰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없고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많았던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조정해서 이건 정부가 이제 앞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청년 원가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이전이 돼서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든 뭐든 저는 아주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여지지만 되게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그동안 저희가 건드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만 물면 언제든지 그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둔 겁니다. 이번 힐튼 호텔이 지금 네, 그렇죠. 힐튼 호텔 그 옆에 골목들. 근데 이태원 전체적으로 이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업주들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나면 더 많은 돈으로 그걸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를 이어왔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이태원 안에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정말 비좁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국토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이 이태원의 좁은 보도폭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고성 보고서가 계속 올라갔지만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행강제금을 하고 뭐 이렇게 도로를 수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수용을 해야 되고 불법 건축물들은 다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바뀔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관련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 잠재된 위험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국정조사나 특검이라고 하는 남탓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네. 진정 책임지고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찰에 요번에 1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4차례밖에 출동하지 않았고 4차례 출동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진짜 아주 세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용산구만의 문제였는지, 네. 지역적인 그 지역의 경찰의 문제였는지, 네. 아니면 전체적인 경찰의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네. 일단 용산경찰서를 조금 조사해보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국정조사 관련한 의견 여야 갈등이 좀 클 것을 예고하네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불법 건축물 문제가 된 건 이태원의 이제 해밀턴 호텔이었네요. 자, 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 중에서 혹시 가장 여야가 첨예하게 이번 정기국회 대립할 법안을 혹시 꼽는다면 우리 박 의원님 일단 이미 대립이 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가 양국관리법. 예, 네. 핵심 쟁점. 이건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을지 예.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손배. 손배 지금까지 제한. 사실은 무분별한 손배가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 쌍용차 그 노조의 조합원들의 뭐 연쇄적인 어떤 자살이나 그런 원인이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이트 진로 파업 때도 그렇고 예. 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손배들이 날라오고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 같은 거를 참고해서 예. 손배를 아주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노조법을 좀 개정하자. 예. 이게 이제 야당의 요구 사항인데 여당에서는 이걸 이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거부권을 시사할 것처럼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밖에 아까 이제 정부조직법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조직법은 여가부 폐지가 그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미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가부 폐지 문제로 인해서 정부조직법 전체가 지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등등이 아마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글쎄요, 뭐 그건 대통령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책임은 집권 여당한테 지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박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그럼 야당이 집권 여당에게 협조하는 법률은 뭘까? 협조하는 예산은 뭘까? 야당이 협조하는 거 예. 뭘까? 지금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껌껌이 발목을 잡으면서 예. 무슨 큰일이 생길 때마다 책임은 다 지라고 하니 양곡관리법, 뭐 노란봉투법 뭐 다 의미 있는 법이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가 지금 현재 여당한테 있다면 예. 여당이 이걸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데 감내할 수 없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 민생과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예.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힘이 돼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예. 도움을 줘야지만 그러고도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만 지금 뭐 다 못하게 하면서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주제 좀 짧게 좀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택시의 심야 탄력 호출료가 이제 올랐습니다. 심야 밤에 택시 잡기 워낙 어려워서 그동안 많이 택시업계에서 요구했던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도 인상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제 시행 첫날이었는데 뭐 어젯밤에도 여전히 택시 잡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은
뭐 이로 인해서 심야에 택시난이 크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예. 체력적인 한계도 따르고 그걸 이제 넘어설 만큼의 큰 인센티브는 되지 않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도 뭐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요금 인상이나 또 할증료 인상이나 또 개인 택시 3부제, 이 부제 해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택시 업계에 그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워낙에 이제 처우도 좀 좋지 않고 또 코로나 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하신 택시 기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 내놓은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내년에 이제 2월달에 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서울 택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르네요. 예. 지금 3,800원. 그 이후에 좀 개선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직은 뭐 그 단정할 수 없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택시 기사분들의 급여가 워낙 수익이 워낙 낮기 때문에 택시 요금의 현실화라 그럴까요? 정상화가 필요한데 정작 또 타는 분들은 요즘 물가도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부담된다고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요즘 이제 장을 좀 봐보고 예. 공산품을 사 보니까 야 정말 택시값이 너무 싸구나. 아 그런 거에 비하면 예, 요즘 뭐 이름 있는 커피 매장에 가서 예. 커피 한 잔 사 보시면요. 예. 커피에 뭐 조금 첨가물만 들어가면 뭐 6,000원, 7,000원을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 택시 운전사분들의 노동의 강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택시 요금이 낮았다라는 걸 한번 느끼고요. 예. 다른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값마저 오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불가피하게 야간에 심야에 일을 하고 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건 정말 뭐 그렇다고 월급이 그만큼 올라줄 것도 아니고 비용을 인정해 줄 것도 아닌데 어려운 거죠. 예. 저는 택시는 구조적으로 계속 이런 어려움에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국토부가 조금의 지금은 규제 완화로서 숨통을 트였지만 결국 대중교통 수단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 또 우리가 출퇴근 거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근무 형태의 방법들로 병행하지 않으면 예. 저는 이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시간과 뭐 때를 달리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택시 요금에 관해서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요금의 인상 정상화는 필요하고 오히려 더 지금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지금 택시 요금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가 인상 10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5.7%나 올랐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끌어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공공요금도 많이 올랐고 또 이게 이제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예. 그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뭐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오르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 물가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 긴축 정책을 취하고 물가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자금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이상이 와가지고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2중, 3중으로 가중돼 있는 게 사실이고 요즘에 이제 앞서 이제 장 보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서민들 말씀을 들으면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만큼 이제 이 민생에 또 생계에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택시 요금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그렇고 이게 지체된 인상이거든요. 좀 늦어졌다. 하필이면 이때 다른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올라가지고 예. 부담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맞습니다.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한전의 누적 적자가 올해 30조 이상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한전이라는 공기업 자체가 이대로 가면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안 올릴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어쨌든 정부가 이 물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접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세심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의 물가 동향 그에 앞서서 여야의 내년 예산안 전쟁까지
금요 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